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TET 2급 제 56회 시험이고요. 이론 문제부터 먼저 정리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론 문제는 이번 작년도에 8월 달에 비대면 시험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전환되면서 이론 문제가 예전에는 우리 전산회계 세무처럼 15문제였는데 얘는 조회 문제로 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론 문제가 10문제로 줄었어요. 이론 문제는 10문제로 줄고 점수는 그래도 그대로 하나에 3점씩 해서 이론 문제는 30점이에요. 자, 그래서 30점으로 배당이 되어 있고, 이 TET 2급에 대한 그 비대면 시험 문제로 전환된 다음에 그 보기에서 찾는 조회 문제가 총 50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충분히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좀 바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하셔갖고 익숙해지셔야지 또 나중에 시험도 시간도 재보면서 한번 풀어보셔야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론 문제, 재무회계 문제예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뭐 회계 FAT 1급이나 세무 2급이나 할 거 없이 제가 FAT 1급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써드렸던 항목이 있었죠. 그걸 외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로 해당되는 걸 찾아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제가 예를 들어 드렸었을 때 뭘로 예를 들어 드렸었냐면 재무 회계라는 항목하고 그다음에 관리 회계 이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재무 회계는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회계 정보가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관리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영진들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끔 목적 적합성을 갖다가 되게 중요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질적 특성이란 말 뜻은 유용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 유용하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었었고, 그다음에 신뢰성을 갖다가 보강하는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중립성. 요것이 여기 신뢰성에 대한 보강적인 특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목적 적합성에는 우선 예측 가치가 있어야지 돼요 그랬어요. 예측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드백 가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피드백 가치도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질적 특성, 유용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신뢰성에 있는 자료에도 목적 적합성 있는 자료에도 비교 가능성은 있어야 돼요. 얘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었던 거예요. 요걸 가지고서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거 맞네요. 두 번째,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에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표현의 충실성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확인,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저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보니까 여기 기대치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피드백 가치라고 하는데, 피드백 가치는 여기 있고요. 예측하는데,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측가치 여기 있죠. 자, 얘는 이렇게 답을 하는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여기 표현의 충실성이었던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인데 손익계산서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물어보고 있네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어떤 거였었느냐 하면 지금 시장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장부가액보다 시장가치가 더 떨어졌다면 저가법으로 그 차이 금액을 손실로 반영해 놓으라는 거였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량은 변동 사항이 없고요. 가격, 단가가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장부상 가격은 100원이고요. 판매 가격은 110원. 만약에 얘가 없다면 판매 가격은 지금 우리 장부상 가격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반영될 금액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판매와 관련돼서 비용이 30원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110원에서 30원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번 돈은 결국 80원밖에 안 되죠. 이 80원 나온 이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순실현가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실제 팔았을 때 시장 가격으로 판다고 한다면 결국은 110원에 파는 게 아니라 나는 30원은 비용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80원이 시장 가격이 돼요. 그러면 차이가 나죠. 장부 가격은 100,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가격은 80. 이걸 순실현 가치라고 부르고 순실현 가치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판매 비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한 개당 20원을 손해 보니까 우리는 그 재무회계 보수주의에 의해서 장부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당 20원만큼 총 몇 개? 1000개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인식해야지 돼요. 그러면 금액은 2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뭐 얘를 손실을 어떻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느냐? 12월 31일자로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서 2만원,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서 2만원 이렇게 인식해야지 돼요. 그래서 2022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재고자산 평가손실 얼마예요? 물어봤으면 네 2만원이요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뭐 답은 2만원 계산 금방 해서 3번이 답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기 분계 내용도 한 번 더 복습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정리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3번. 자, 3번 문제는 주식 발행과 관련된 대화라고 나오는데 우리 자본규정에서 주식 발행 그러면은 증자라는 단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증자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단 말이죠. 이렇게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자, 과장님이 채무상환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라고 했어요. 김대리가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주당 액면 금액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배웠던 대로 그냥 우리 한 예를 들어보죠. 액면가액이 5,000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발행하고 나서 그 금액을 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은 얼마가 증가할까요? 차변에 얘 2배로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현금은 10,000원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대변은 뭐라고 써줘야 돼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랬죠. 자본금은 어떻게 표시하라 그랬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럼 자본금은 5,000원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우리 자본금보다 돈 더 많이 생긴 거, 이 계정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쓰기로 했었어요. 얘가 얼마였었어요? 5,000원이에요. 자, 그럼 결과 상황을 갖다 실제로 분기해서 제가 표시를 해 보아 드렸단 말이죠. 자, 요거를 보시고 여기 자본금이 증가한다. 여기 자본금 5,000원 증가했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되죠. 근데 요 용어들 모르면 이거 문제는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 계정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암기하라고 얘기해드렸던 계정을 암기해 놓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는 나왔다 하면 그냥 찍어야 돼요.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왜? 용어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본 총액이 증가한다. 자본 총액은 여기 자본금도 증가했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증가했고 얘네들 뭐죠? 자본 조정이라든지 다 합친 계정이 자본이었잖아요. 그러면 또 복습하는 거니까 참고로 또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자본이라는 계정에는 자본금 계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본금이 5,000원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본잉여금이 있었죠. 큰 걸로만 쓸게요.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 여기에서도 5,000원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후괄 손익 요게 이렇게 있었죠. 마지막으로 뭐 있었나요? 여기 이익 잉여금이 있었어요. 자본이라는 계정은 이렇게 우리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계정을 갖고 있는데 이 2가지가 증가를 했으니 자본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총액이.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겠는데 우리 공부하고 또 까먹었다면 이 문제가 갈팡질팡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었겠죠. 어저께도 제가 기초반이죠. 회계 2급 반을 갖다가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 가르쳐드렸던 재무상태표의 계정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저녁에부터 여러분들이 회계 2급에서 그 자산 계정하고 부채 계정 그렇게 기억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회계 1급 과정에서 제가 자본금 계정 설명해 드리면서 요 내용들 자세히 다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급수가 올라갈수록 자본 계정이 되게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회사에서는 대부분이. 그런데 자격시험 문제에선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예요. 왜? 이거 여러분의 난이도 조정도 있고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다가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형태에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외우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3개가 다 맞기 때문에 가나다 답은 여기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요거는 올려놔야 되나? 자, 이번에는 매도가용증권 문제가 나왔어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나와 있고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면 얘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선 타 회사의 주식을 100만원 취득했대요. 그리고 얘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다고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네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에 인식할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갖다가 2020년도에 샀던 거예요. 2020년도에 100만원 주고 샀었는데 여기 2020년 말에 공정가치가 90만원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얘는 여러분이 그래도 세무 2급 정도 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그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된단 말이죠.
하나 또 요도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10월 1일 날 날짜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날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을 샀대요.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얘기하고요. 대변에 뭐 현금 주고 샀다고 할게요. 현금 주고 샀다고 치고 그런 상태에서 2020년 12월 31일 기말이 됐어요. 기말이 됐는데 공정가치를 보니까 9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럼 가격이 감소했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했네요. 얼마가 발생했냐면 10만 원이 이렇게 발생했죠.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이란 자산의 값어치가 10만 원 떨어졌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에서 10만 원을 빼준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또 2021년 1년이 지났네요. 12월 31일이 됐는데 공정가치가 120만 원이래요. 그러면 공정가치가 1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정리할 때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계정은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부터 먼저 없애주라고 말씀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얘를 먼저 없애주셔야지 돼요. 어떻게 없애줘요? 이렇게 차변에다가는 일단은 금액이 3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은 매도 가능 증권의 가격은 30만 원이 이렇게 증가를 한 거는 맞아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여기 위에 있었던 평가 손실 얘부터 먼저 없애 주셔야지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해가지고 10만 원을 이렇게 먼저 없애주면 이거 여기다 써야겠다. 평가 손실을 10만원 이렇게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 차익 금액이 뭐가 되겠어요? 20만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가 됐다? 20만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본 계정은 반드시 처리할 때 전년도에 있었던 거라면 걔부터 상계시켜서 없애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기정을 상계시키고 그래서 얘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2021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만 2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질문했던 거 2022년 12월 31일 또 1년이 지났는데 얘를 이번엔 처분을 했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처분해서 받은 돈은 110만 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매도가능 증권은 얼마짜리를 없앤 거예요? 12월 31일 날 전년도에 평가했던 그 금액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짜리를 팔았다고요? 120만 원짜리 팔았어요. 120만 원짜리가 감소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부터 또 없애야 돼요? 전년도에 평가 이익이 있었죠. 그죠? 이 평가 이익부터 먼저 없애주셔야 돼요. 이렇게 평가 이익은 대변에 상기 처리해서 여기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해서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없애주고 자 나머지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 차이가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해서 벌은 돈이란 말이죠. 얘 명칭은 매도 가능 증권 이번엔 처분이에요. 처분 이익 얼마가 나왔어요? 차변 대변 합계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 10만원 차이 나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10만원이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 2020년도에 얘 취득하고 공정가치 계속 평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이해 못하고 분개를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저는 분개를 해드렸지만
왜 분개를 했어요? 여러분 복습하시라는 차원에서 분개를 했지만 이건 여기 차액 계산만 했더라도 답은 금방 10만원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문제 푸는데 이거 한 15초 20초만 풀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본기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손익기정이라는 거, 여기 저기 기말마다 평가할 때 먼저 번에 있었던 거 없애줘야 된다는 거 설명하기에는 아주 이해시키기에는 수월하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계정은 자본계정이에요. 매도가능증권 여기서 쓸까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요 자본계정이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본계정에 어디에 속하나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액이라고 하는 자본계정의 계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 여기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단기 손익계정이에요. 여기 단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입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뭐를? 얘 하나밖에 없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이나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익,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다 손익계정인데 유일하게 뭐만 평가손익만 자본계정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회계처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잘 복습하시라고 이렇게 분개한 것까지 다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포인트가 뭔가 봤더니 기계장치 유형자산이네요.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동종자산으로 교환했대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TT2급 전산세무 2급의 유형자산 처분 문제에 추가된 문제였었죠. 그게 바로 교환 문제였었어요. 유형자산의 이것도 잠깐 먼저 설명부터 해드리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돼서 실제로 돈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환 문제가 세무 2급에서 나오는데, 이 교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동종 교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 쓸까요? 이종 교환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동종 교환은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그 반대 그 거래처로부터 똑같은 동종자산을 가져오는 경우 취득원가를 얼마로 해줄 거냐가 문제라 그랬어요. 취득원가가 얼마로 해야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동종교환인 경우에는 우리 그 처분하는 자산에 장부가액으로 해주세요,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종교환일 경우 취득원가가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얘는 공정가치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가 되고 문제도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동종교환인 경우 동종자산이라 그랬잖아요. 동종교환인 것은 우리 거 갖고 있던 자산, 처분하는 자산에 장부가액으로 할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항공이 제공한 기기장치 우리 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유형자산 처분 나오면 반드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랬었어요. 분기가 나오던 이론 문제가 나오던 기계 장치의 취득원가는 3천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감가, 상가, 누계액은 여기 2,400만 원이라네요. 자,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장부가액은 600만 원이네요. 근데 우리 동종교환이라고 했으니 동종자산을 받았을 때 취득원가는 얼마라고 쓰면 돼요? 600만 원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이게 600만 원, 얘가 답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또 한번 써볼게요. 답은 벌써 얘기해드렸어요. 600만 원이라고. 근데 공정가치도 알려줬네요. 공정가치는 500만 원이래요. 자, 근데 거래처 거는
취득원가니 감가상각 누계액이니 거래처 거는 얘네들은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라고 주어진 문제라고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정가치가 주어져 있어요. 공정가치가 300만 원이래요. 자, 이 문제를 좀 바꿔서 동종자산이 아니라 이종자산이라고 얘기할게요. 이종자산으로 교환을 한다면 문제 바꾼 거예요. 우리가 받는 자산은 공정가치로 제가 이종 교환일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취득하는 자산의 값어치는 얼마가 돼야 될까? 우리 거 공정가치를 알면 우리 거로 합니다. 500만 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가르쳐 주면 상대편 거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하는데 금액에 뭐가 생겨요?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여기는 처분 손실이 생겨요. 이종 교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설명해 드리면서 동종 교환일 때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종 교환을 하게 되면 여기 장부가액에서는 여기 회계 처리할 때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하니까 600만 원으로. 근데 이종 교환인 경우에는 공정가치 우리 걸로 하게 되면 1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갖다가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없었더라면 이걸로 했어야 되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우리 장부가액하고 비교해서 3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동종교환하고 이종교환 복습을 한꺼번에 다 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 또 이 내용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 거 유튜브에서 요 유형자산에 대한 동종교환, 이종교환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이런 형태가 전산세무 위급도 그렇고 급수가 올라갈수록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 왜? 매출채권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대손 처리 많이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매출채권을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보기 자료를 보니까 기초매출채권에 나오면 무조건 이거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어요. 자, 주어진 자료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매출채권, 기초매출채권은 여기 전기 2월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초매출채권은 10만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단기 총매출액, 단기 총매출액은 손익계정에서 여기다 써야겠네요. 그대로 매출액은 지금 총 얼마 팔았냐? 300만원어치 팔았다는 거 그대로 써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수액은 매출채권이 감소한 것이니까 매출채권 회수액은 요 대변에다가 50만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단기 현금 매출액이 나왔어요. 자, 여기 총 매출액이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300만원 중에서 매출할 때 현금으로 받은 것은 지금 3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나머지 270만원은 아직 돈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걔가 매출 채권 우리가 받을 금액이 되겠죠. 매출 채권 발생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0만원은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매출 채권의 발생액 총 매출한 것 300만원 중에서 현금 받은 30만원을 제외한 매출채권 270만원이 매출채권이 발생한 금액이 돼요. 270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기말에 받아야 될 매출채권은 현재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얼마 받아야 돼요?
230만 원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매출채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랬으니 230만 원이 답입니다. 라고 하시고 1번에다가 동그라미 띵 치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풀어보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게 개수가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마 우리 FAT 1급이나 전산회계 1급 제가 풀어드렸을 때에도 이렇게 풀어드렸기 때문에 요 모양이 이렇게 낯설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연습이 충분히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재무회계 문제는 10문제 중에서 TT 2급에서는 6문제가 재무회계 문제예요.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 요 두 문제는 부가가치세법 문제예요.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것처럼 영세율은 한 문제 형태로서 이렇게 항상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를 낸답니다. 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럼 틀린 건 어디가 틀렸는지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면세사업자 나왔어요. 면세사업자면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누구 생각하라 그랬어요? 병원 생각하시라 그랬었죠. 자,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매입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불공사항이죠. 면세사업자가 매입세 사고 갔을 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보면 면세는 아예 세액난이 없지만 여기 영세율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는 세액이 있죠. 세액난이 있는데 다만 세율을 0%를 적용했기 때문에 0으로 나타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세법의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가세법의 제반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얘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다 있죠. 영세율 사업자는 지금 현재 그 영세율 부가 매입세액을 갖다가 다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 우리 뭐라 그랬어요? 완전 면세라는 용어도 사용했었죠. 완전 면세 이런 용어도 사용했어요. 완전 면세의 뜻은 매출할 때도 매출세액이 없고 그다음에 매입할 때도 매입세액 있다 할지라도 100% 다 공제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되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아니라 그랬었죠. 근데 영세율 사업자처럼 적용을 받으려면 면세를 어떻게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면세를 포기해야지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3년 이후에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틀렸는 얘기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까요? 자, 8번 문제를 보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세무 2급에서는 지금 부가가치세법상에 매출세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 잘 보셔야지 돼요. 그런데 주어진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과세표준이에요. 얘가 과세표준이라고도 하고 과세표준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불러요? 공급가액, 매출 공급가액이기도 해요. 그럼 공급가액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10%를 해야지 매출세액이 나오겠죠. 문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매출 세액을 물어보는지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지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TAT 2급이나 FAT 1급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FAT 1급에서도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또 보도록 하죠. 국내 매출액. 그러면 부가세가 아니 부가세래네. 과세 표준이 700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70은 무조건 매출세액이 확정이네요. 두 번째, 하치장 반출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출한 거는 공급가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위치만 이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판매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국외 수출이라는데 수출한 거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얘는 있지만 과세 표준은 있지만 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수출한 거에 대해서는 세액이 없으니까 세액은 여기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입세 공제 받은 제품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대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배웠던 간주 공급이라는 거에 간주 공급에 어디에 해당돼요? 간주 공급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간주 공급이라는 말 뜻은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라 그랬었어요. 무상 공급이긴 한데 얘는 뭘로 보겠다? 공급이긴 한데 얘는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그랬었어요.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게 총 4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자가 공급. 근데 자가 공급이라는 말 뜻 자체가 자기가 자신한테 공급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이 사람은 이 사업자가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을 하는데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는 과세 사업장이고 하나는 면세 사업장인 경우 면세 사업 전용어를 한 경우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즉 1000cc 넘는 것들 얘기죠. 여기에 전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타 사업장 반출. 근데 얘는 목적이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부가세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이라 그랬었죠. 개인적 공급은 회사의 그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개인한테 판매한 것으로 봐서 해당되는 그 여기 판매 가격의 10% 부가세 납부하라는 뜻이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접대를 했더라도 우리 재화가 공급됐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10% 납부하라는 얘기였었고요. 마지막으로 표 없이 남아있는 재화 남아있는 한자어로 잔존재화라고도 많이 불러요. 얘도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 간주공급은 우리 부가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므로 요거 꼭 외우고 얘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부가세는 지금 원가 80만 원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100만 원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판매한 것이니까 여기 100만 원을 적용해야지 돼요. 그럼 여기 시가로 간주 공급이니까 부가세법에서는 100만 원 이렇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세액은 얼마가 발생하겠어요? 납부해야 될 세액은 10만 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총 얼마가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얼마라고 답하면 돼요? 80만 원이요. 그래서 여기 3번이 이렇게 답이 되는 거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외워놓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넣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소득세 문제예요. 소득세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어저께까지 소득세 다 마무리 졌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물어보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요거 갖고 정리하면서 문제를 갖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공인 씨가 2022년에 회사에 지급 또는 제공받은 금액이래요. 이익인데 다음 중 과세 대상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근로소득의 종류가 뭐뭐 있다고 어저께 정리하면서 설명해 드렸죠. 자, 여비 명목으로 받는 월액, 연액, 하여튼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이 근로소득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비과세만 빼면 되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그래서 여비 명목으로 받는 거, 제가 이거 얘는 휴가비 얘기했었죠. 휴가비 같은 거라든지 뭐 등등으로 받는 거 다 근로소득입니다. 가 해당되고요. 나 자녀의 학자금 수령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아이고, 나발이고 간에 법인세법 나오면 배당 나오면 배당소득이고 상여 나오면 그냥 여기 근로소득이에요. 상여 포함됩니다. 근데 얘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라에 식사의 제공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제공받지 않았다죠. 그리고 식대 수령을 10만 원 했다 그러면 얘는 소득이에요, 그냥 내가 쓴 돈 받은 거예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은 소득 아니라 그랬죠. 얘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라가 얘는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가, 나, 다 세 가지가 해당되는 거 3번이 그래서 답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법인세법을 모르니 이걸 몰랐으면 라는 들어가면 틀리는 거 아니까 여기 라, 그다음에 여기 라, 요거는 아닌데, 그죠? 이거는 제껴놔야 될 거 아니야, 배웠으니까. 그럼 답은 뭐하고 헷갈리겠어요? 가, 단지, 가나, 단지. 그래도 확률이 50%잖아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론 10번 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선출세 계산이 하면은 얼마요? 이런 문제가 다 나와요?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종합소득에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 하나만 잘 익혀놓으세요. 저한테 계산하는 거 처음 배운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 형태 하나 잘 익혀놓으시면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죠. 첫 번째, 정기 적금에 대해서 이자가 만기됐대요. 그래서 만기 수령 금액이 얼마랍니까? 500만 원이죠. 그럼 얘는 이자 소득이겠네요. 그럼 은행에서 나한테 500만 원을 홀라당 다 줬을까? 지네들 세금 내야 될 거 띄고 줬을까? 적금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몰라요? 당연히 원천징수하고 줘요. 그럼 얘는 2천만 원 미만이면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로 내고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세금 낸 거죠. 얘가 바로 분리과세예요. 어디에서 분리한다? 분리라는 말 뜻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거기서 원천징수해서 내고 더 이상 소득으로 따지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분리과세 항목이므로 이 소득은 벌써 세금을 냈어요. 종합소득세 때 얘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종합소득 언제 신고해요? 이거 5월달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분리과세에서 냈으니까 소득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사업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 얘도 기타소득은 얼마까지라 그랬어요. 제가 300만 원까지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지만 얘 지금 얼마 넘어가요? 300만 원 넘어가고 있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해야지 돼요? 종합과세 신고해야 돼요. 그럼 두 개 합치니까 소득 금액은 얼마가 나왔네요? 4천만 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소득공제 있죠. 이 소득에서 300만 원은 뭘 빼주겠다? 세금 계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소득공제로 300만 원을 이렇게 소득공제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야 될 대상 금액은 얼마가 돼요? 3,7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소득 세율이 우리가 몇 단계라고 그랬죠? 제가 8단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3,700만 원이니 8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여기 지금 4,600만 원 이하니까 두 가지 갖고 계산을 합니다. 자, 우선 1,200만 원까지는 세금 몇 퍼센트 부과한다 그랬어요? 6% 부과한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하게 되면 72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1,200만 원 넘는 금액 얼마 남았어요? 2,500만 원 남았죠. 그럼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 몇 퍼센트 적용하는데요? 15% 세금이래요. 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녹화가 안 되는 거라서 여기 지금 제가 빼놨어요. 375만 원. 375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3,7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세금은 총 얼마로 계산된 거예요? 72만 원하고 375만 원 더하게 되면 447만 원 나오죠? 예, 세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금액까지 그 금액이 넘었잖아요.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다음 세율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라고 답하면 되고, 지금 제가 계산해 드린 거 잘 받으시고 이런 내용으로 시험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실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